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이 좀 역시 내가 늘 그렇듯이 다 못 끝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마저 하고 두 번째 시간을 바로 바바박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 한 6시간쯤 해야 끝날 분량을 한 챕터씩 잡아놔가지고 늘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 또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든가, 또 쓸데없는 얘기는 또 계속해. 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역사는 야간업소에서 이루어진다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 뒤를 마저 뭐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봅시다. 하, 이제 가장 이렇게 와인에 대한 제일 쓸데없는 얘기가, 친구와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고, 음, 근데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와인이 오래돼서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 와인이 오래되는 경우는 대부분 95% 이상의 와인은, 오래되는 와인은 전부 식초가 된다. 어, 친구도 제가 살아보니까 오래된 친구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어, 아, 와인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곧 이제 레드 와인 편을 가게 되면 더 충분히 되겠지만요. 오래 견딜 수 있는 와인은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이게 쉽게 말해서 오래라는 말은 3년 이상을 말해요. 3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와인과 버틸 수 없는 와인이 이미 만들어질 때 이미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오래 못 버티는 와인은, 오래 버티는 와인은 그래서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자. 똑같은 와인을 만드는데 15년, 20년을 버티게 만들려 그러면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가겠죠.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가지 얘기하면 뭐냐면, 그 오래 버틸 수 있냐 없냐는 응축도에, 와인 똑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와인인데 응축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어, 와인이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응축도예요. 쉽게 말해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나는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열리는 포도를 가지고 세 병을 만드는 와인하고 반 병을 만드는 와인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죠. 당연히 반 병밖에 못 만드는, 포도나무 한 그루에 있는 와인 포도를 다 따가지고 반 병밖에 못 만드는 와인은 그만큼 엄청난 응축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들은 오래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시는 거의 대부분의 와인은 그런 와인이 아니에요. 빨리 마셔서 없애야 되는 와인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끼다 똥 된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 와인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화이트 와인의 경우는, 화이트나 스파클링 같은 와인의 경우는 대부분 오래 들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나온 지 얼마 안 된 와인일수록 좋아요. 예. 화이트, 우리가 일반 그 와인샵이나 혹은 뭐 이마트 같은 그 대형 양판점 같아서 만나는 화이트 와인이나 그 스파클링 와인들은요. 야, 이건 놀랍게도 3년이 지난 거네. 사면 안 돼요. 이미 맛이 간 거야. 맛이 거의 정점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지금 내가 사는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연도가 적혀 있는 거, 그게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와인은 오래 버틸 수 있는 와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거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전 세계 생산되는 와인의 거의 95% 가까이는 병이 후 2년 안에 다 마셔서 없애야 되는 와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화학 방정식들이 필요한데, 그런 어려운 얘기는 저도 잘 모르고
나중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조금씩 여러분들이 소화가 될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색깔이 변해요. 첫 번째. 근데 화이트하고 레드는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짙은 색이 돼가 금색이 돼가요. 예. 근데 이제 제대로 된 화이트 와인, 최소한 5년 이상 버틸 수 있는 화이트 와인 있긴 있습니다. 좋은 날이 비싸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와인들은 정말 제대로 된 숙성된 상태에서 마시게 되면 어머 이게 화이트야? 라는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없을 것 같군요. 없을 것 같은데 호기심 천국이신 분들은 정말 좋은 화이트 와인을 하나 사서 미친 척하고 한 4, 5년 정도를 왜 그런 거 있잖아. 사놓고 잊어버리는 거. 넣어놓고 5년 뒤에 한번 마셔보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5년 전 화이트 와인을 한국에서 구하기랑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사서 5년 뒤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하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했지만 5만 원 이하의 화이트 와인을 5년 뒤에 꺼내면 여러분은 식초를 써야 돼요. 식초를 써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드 와인의 경우는요 반대예요. 색깔이 선홍빛 혹은 이제 루비 색깔에서 점점 색깔이 이렇게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벽돌색 정도까지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화이트 와인이 금색에서 완전 맛이 가면 무슨 색깔이 되냐면요 갈색이 돼요. 그거는 식초로 쓰기도 어렵다. 근데 레드 와인은 거꾸로 색이 이렇게 빠져. 그러니까 채도가 빠진다고 해야 되나? 채도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와인이 30년쯤 뒤에 따게 되면 잔에다가 이제 쭉 따르게 되면요 정말 색깔이 바랜 벽돌색 이런 게 나게 돼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되는 순간 으악 하고 바로 수채 구멍으로 버려야 되거나 아니면 놀라운 정말 그 깊이 있는 어떤 맛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확률은 5대 5예요. 그래서 근데 색깔이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또 살짝 와인 조금 아는 사람이면 이거 1982년 슈퍼 빈티지다.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보르도 와인이나 부르고뉴 와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와인인데 빈티지에 따라서 가격이 3배, 4배 차이 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이른바 슈퍼 빈티지. 가령 이제 보르도의 경우하고 부르고뉴의 경우 똑같은 프랑스라도 다 다르죠. 론 경우가 좋은 슈퍼 빈티지가 다 달라요. 가령해서 제일 뭐 양적으로 많은 보르도의 경우를 보면 흔히 45년 1945, 61, 82, 90, 2005, 2009 이 6가지를 슈퍼 빈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은 만날 수가 없어. 이미 부자들이 다 사려서 저 어디 지하에 자기 개인 셀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나 그런 뭐 이건희의 손자가 내 국민의 동창이다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는 여러분들은 이런 슈퍼 빈티지를 사실 구경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빈티지에 대한 가장 결정의 오해는 이 빈티지가 왜 그 얘기가 되냐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게 유럽이죠.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 같은 이런 나라. 다시 말해서 그해의 기후 조건이
너무 극적으로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경우에는 빈티지가 적용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1년 내내 가도 별로 기후 변화가 없고 작년과 올해가 별로 변화가 없고 호주도 이렇게 아주 가끔씩 큰 홍수가 나가지고 막 왕창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우리가 흔히 신대륙이라고 부르는 지역,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뭐 캘리포니아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빈티지의 차이가 사실상 뭐 있기야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법칙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별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음, 어차피 2년 안에 마실 거라면 지금 이 빈티지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장기 숙성형 와인에 해당하는 거지. 어차피 2년 안에 맡길 거라면 2009년, 2010년 이 차이 아무 의미 없다. 오히려 장기 숙성형 와인인데 2009년 빈티지가 지금 가장 최근에 제일 최고의 굿 빈티지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에 똑같은 보르도 와인도 2009년에는 거의 구경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마 사범이시면 오늘 좀 마음 먹고 누구한테 뇌물로 선물을 해야 되는데 저분이 와인을 잘하는데 2009년 구하려고 9년 빈티지를 구하려고 가보면 2008년은 있고 2010년은 있는데 2009년은 가게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가 이미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따 쳤다 하더라도 오히려 좋은 빈티지의 와인이 충분히 시간을 지나지 않은 경우는 따뜻해서 맛은 더 나쁩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왜 비싸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맛이 엉망이다 이거예요.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10여 년 이상, 15년 이상의 어떤 시간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 빈티지라는 것은 사실상 생각보다 아무 우리가 앞으로 마시는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빈티지 가지고 폼 잡다가 뒤지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빈티지에 대한 그 기록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BC 121년도에 포도가 잘 돼서 그 해에 와인이 맛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부터 한 2100년 전부터 빈티지에 대한 그 기록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맛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서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조건 오래되는 와인은 의미가 없다. 특히 화이트는 빨리 마셔야 된다. 가까울수록 좋다. 그리고 빈티지 타령을 할 만한 것은 생각보다 몇 병 되지 않는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놈의 만화들이 많이 조져놓은 것은 뭐냐면 만화들이 우리가 와인을 마시는데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거 막 까베르네 소비뇽 55%, 메를로 40, 뽀띠베르도 5%. 족가는 소리 세상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 사람은 왜 그러한가?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아니 만든 놈도 같은 애의 각 병마다 맛이 다 다르다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그거 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때까지 실제 현실에서 이른바 프로 소믈리에들이 품종 맞추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똑같은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지인 있잖아요. 어떤 땅에서 재배했는지, 다음에 그게 수령 몇 년째 된 것인지, 수령 20년짜리 포도나무에서 채취한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수령 60년짜리 보통 80년까지 보통 갑니다. 포도나무는 몇 년 산다 그랬어요? 거의 200년 삽니다. 200년 동안 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실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통 80년에서 100년 사이에서 포도 다 뽑습니다. 뽑고 새로 심어요.
60년, 20년짜리 수령 나무에서 본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80년짜리 나무에서 딴 거랑 같겠어요? 완전 다른 거다 이거야. 게다가 어느 놈이 만들었냐? 그 와인을 가지고 그 포도가 바로 포도주입니까? 아니죠. 이걸 누가 양조를 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데 같은 레이블에 있어서도 같은 밭에서 난 포도로 만든 같은 품종으로 만든 와인도 양조가가 교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양조 교체되면 이거는 와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가장 그 대표적 이것까지 제가 결부시켜서 여러분이 예를 돕게 만들자면요. 여러분이 CD로 라디오로 이렇게 노래를 듣잖아요. 그러면 뭐 최근에 뭐 이선희 노래를 들었다. 그게 정말 이선희의 노래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안 되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선희가 녹음을 했어. 근데 사실 여러분이 듣는 이선희의 노래 목소리는 정말 이선희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맨 마지막 단계의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이선희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레코딩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최적의 이퀄라이징을 뒷다리는 한다고 해서 해요. 다 맞죠? 그 다음에는 믹싱 엔지니어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소리와 각각의 악기들을 이걸 믹스 다운이라고 합니다. 다운해서 하나의 소리로 만드는데 여기서 또 믹싱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소리가 만들어져요. 물론 본인한테 컨펌은 받지. 본인도 알아. 이선희 본인도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내가 듣기에 내 목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링 엔지니어한테 넘어갑니다.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또 이 전체를 가지고 전체를 완벽하게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딱 만들어서 공장으로 넘어간다 이거. 그럼 그 공장에 그럼 마스터링 룸에서 들은 소리가 여러분이 듣는 소리냐? 아니에요. 그 어떤 공장이냐에 따라서 프레스하는 공장의 기계의 성격에 따라서 소리가 또 조금씩 바뀝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향악단에 연주했는데 필립스 레이블로 나오는 거랑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나오는 거랑 데카 레이블로 나오는 거랑 EMI 레이블로 나오는 것이 사실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듯이 이런 우리가 사람 목소리, 악기 소리 하나가 이렇게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변조되는 것인데 우리 입에 들어가는 와인이 그냥 이 품종으로 만들었도 이 품종의 특징이 뭐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진짜 웃기는 짜장면이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품종 가지고 장난치면 바보다 이거야. 그래도 어떤 품종이 있나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이름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샤도네이, 소비뇽 블랑, 리슬링 이건 다 뭘 만드는 와인 포도 품종일까요? 예, 화이트를 만드는 1, 2, 3 펀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세 개가 제일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백 개의 품종이 있습니다. 다음에 뭐 세미용이라든지 비오니에라든지 또 요즘 특히 뜨고 있는 스페인 서부 해안 지역의 화이트 와인이죠. 알바리니오라든지 다음에 21세기 들어서 유효커들에게 제일 뜬 이제 피노 그리지오 뭐 이런 와인들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런 정도는 대충 화이트 품종이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이제 또 1, 2, 3 펀치가 있죠.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 혹은 시라즈가 있습니다. 왜 제가 슬래시를 해놨냐면요. 프랑스에서는 시라라고 하는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시라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칠레는 또 시라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건데 사실 이름이 이렇게
다 다르게 쓰는데 사실상 같은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노누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레드 와인의 빅4라고 할 수 있는 품종이지만 이 말고도 수없이 많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 와인의 가장 핵심적인 두 품종은 네비올로 산지오베제입니다. 이 산지오베제가 이제 역시 이제 끼안티, 여러분 이제 이탈리아에서 제일 익숙한 끼안티는 다 이 산지오베제로 만드는 거죠. 이 산지오베제라는 이탈리아 말은 제우스의 피라는 뜻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진 품종이고요. 특히 이제 칠레 와인을 많이 드신 분 중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 이런 건 내가 아는데 요까지는 아는데 까르미네르 이건 뭐냐? 그런데 생각보다 요즘 막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칠레의 토착 품종입니다. 이런 토착 품종들이 수없이 많아요. 말백은 지금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아르헨티나죠. 말백도 본래 프랑스 보르도 품종이었는데 이제 저기 가서 대박 났습니다. 지금도 보르도의 와인 중에는 말백을 뭐 한 3% 5%씩 넣는 그랑크리 와인들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는 프리미티보라 그러고 지금 캘리포니아의 레드 와인에서 제일 많이 또 쓰이는 품종이 짐판델. 이건 이제 미국 품종입니다. 이런 종류의 품종들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거야. 뭐 산지오베제 이 와인은 뭐 누군가가 산지오베제 이랬는데 저게 뭐 와인이 이름인지 뭐 잔이 이름인지 뭐 모르면 좀 쪽팔리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산지오베제가 뭐 진짜 포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를 거야 분명히. 그냥 다 하는 말이거든. 근데 왜 우리가 막 씹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렇게 알아듣는 척하고 그것도 그래야 될 때 사실 뭐 23세 이하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잖아요. 뭐 굳이 맞장구는 쳐주지 못하더라도 난 네가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는 알아. 이런 정도의 응답 해줄 때만 필요하지 그 이후에는 여러분은 와인 마시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와인은 이제 우리가 마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대목이죠. 맛과 향이다 이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총 맞았습니까? 이걸 먹게. 하도 먹을 게 많은데. 마크 트웨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아주 노는 걸로는 아주 1세를 풍미해 19세기를 풍미했던 가장 미국적인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 미국적인 말이죠. 와인이나 와인 맛이나 담배 맛이나 시 혹은 산문 같은 예술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그냥 각자의 취향이 있을 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 저런 말은 나도 하겠네 씨발 했지만 여러분은 마크 트웨인이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이 그런 말 해봐야 남지도 않아. 마크 트웨인이 했으니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 지상에는 이 와인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것에는 척도와 계급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개성, 각각의 취향, 각각의 존재와 특성을 우리는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내가 마셔서 좋은 맛이 있고 내가 먹어서 이거 뭐 가격과 상관없이 별로네라는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나한테는 내 취향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가 어떤 A가 좋았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B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승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 시간 말했던 와인 스노비 되기 딱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맛과 향인데요. 사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맛은요. 여러분 인간이 맛을 굉장히 다양한 맛을 느끼는 것 같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맛은요.
옛날에는 4가지였는데 요즘 1개가 추가돼서 5가지만밖에 인간의 혀는 못 느낍니다. 놀랍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의 종류가 5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향은요, 향은 2000가지 이상을 우리는 구별해요. 근데 그러니까 혀보다 코가 훨씬 더 진화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맡을 수 있는 향 중에서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은 약 2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와인을 가지고 개구라 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맛에 대한 얘기보다는 따지고 보면 다 향에 대한 얘기라고 봐야 된다.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맛 4가지가 뭐예요? 예? 자,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이 4가지뿐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뭘까요? 예? 예? 예, 풍미, 감칠맛. 이 본래 이 메인 맛이 이걸 우마미라고 하는데요. 이 감칠맛은 본래 맛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가 마지막으로 아니야. 이게 그 전까지는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만 맛은 분명히 맛인데 이게 뭐지라고 했던 것이 맛으로 드디어 인정받게 돼요. 이게 이제 감칠맛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맛이 있잖아. 매운맛. 매운맛은 맛이 아니죠. 맛이 아닙니다. 고통일 뿐이에요. 통각이라 그러죠. 다음에 또 있습니다. 뜰분 맛. 뜰분 맛은 맛이 아니고요. 촉감이에요. 촉감. 여러분 이렇게 밤 같은 거, 밤이나 도토리 같은 거 있잖아. 안에 깎은 거 말고 그걸 왜 이렇게 깎다 보면 왜 그 속껍데기가 이렇게 미쳐 못 깎아내 가지고 그걸 딱 먹으면 막 뜰잖아요. 이 뜰는 것은 맛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요. 혀 점막을 자극해서 걔가 확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거는 촉감에 가까운 것이지 그 뜰다라는 것은 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은 아까 말한 단맛, 짠맛, 신맛, 쓴맛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와인을 마시면서 이제 코로 맞는 이 향, 냄새의 총칭을 그냥 노즈라고 합니다. 그냥 총칭을 노즈라고 하는데 이 노즈는 크게 2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와인을 마시면서 향을 보는 것은 여러분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로마와 부케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아로마와 부케의 차이를 잘 몰라. 그냥 아로마와 부케인데 사실은 거의 같은 건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와인을 딱 땄을 때 바로 잔에 부어서 맡았을 때 처음 맡는 느낌이에요. 이게 아로마예요. 다음에 부케는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공기와 접촉하고 산화가 돼서 잔을 레드 와인의 경우는 스월링 잔을 좀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처음 맡는 향하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좀 지나서 먹었을 때 향이 점점 바뀌어져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충분히 어느 정도 산화, 숙성이 진행되고 난 뒤에 맡는 향을 부케라고 합니다. 부케는 무슨 뜻이에요? 예? 여자분들 결혼할 때 던지는 저 결혼식 그게 부케잖아. 꽃다발. 그러니까 아로마는 정확히 말하면 땅 위의 향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일 맛, 과일 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향이지. 뭐 와인은 뭐 사과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니까. 근데 와인이 재밌는 거는 와인을 설명할 때, 향을 설명할 때, 이건 레몬 냄새가 난다, 사과 맛이 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포도 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다른 과일을 가지고 열대 과일 냄새가 난다, 이런 맛이 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와인의 재미예요. 와인은 포도 한 종류 가지고 만드는데 굉장히 다양한 맛과 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일의 특성, 이 과일의 특성을 느껴지는 첫 번째의 향을 아로마라고 합니다. 부케는 뭐냐면 땅 속의 향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포도가 심겨져 있었던 땅 밑의 느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따가 경험 중에 그런 말 있을 겁니다. 맛이 간 게 아닌데 향을 맡았는데 뭔가 흙냄새가 난다. 응? 혹은 낙엽 태우는 냄새 난다. 혹은 시가 담배를 태울 때의 냄새가 난다. 혹은 어떤 가죽 냄새가 난다. 혹은 고양이 오줌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부케다 이거예요. 땅 아래 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왔던 것이 이제 드디어 이 와인 잔에서 발현되는 냄새예요. 그래서 아로마 이렇게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로마는 그냥 과일의 특성을 얘기하는 향을 설명할 때 하는 말이고 그 이외의 향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은 전부 다 부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맛과 향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 맛 중에서도 보면요. 와인을 얘기할 때는 이 5개 중에서도 사실 쓰는 건 앞에 3개밖에 없어요. 단맛 마시면. 왜냐하면 와인에서는 짠맛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와인을 마시면서 짠맛을 느끼거든요. 어떤 와인은 굉장히 짠맛이 나요. 근데 책에서는 짠맛은 없다고 돼 있는데 나는 느껴. 이 와인은 저 와인보다 훨씬 짜다. 그 전에 설렁탕에다 소금을 많이 먹고 마셔서 그런가? 근데 나는 느껴지는데 특히 이탈리아 와인을 마시면 난 다른 와인에 비해서 훨씬 조금 염도가 있다는 느낌이 저는 가져요. 근데 책에서는 그런 걸 느끼는 게 잘못된 거래. 저는 책보다는 저를 믿고 싶습니다. 네, 이런 특수한 예를 제외하면은 사실 맛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보면 이 앞에 3가지밖에 없어요 와인은.